화요일마다 교통 지식을 충전해 주시는 교통박사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 시간 못 맞춰 오실까 봐 걱정했어요. 내가 저 2부 끝날 때 말이죠. 예. 방송 듣고 계시죠? 김필수 교수님 빨랑 오세요. 상암동 주변 길 막혀요. 이렇게 했는데. 엄청 막힙니다. 지금 뭐 주변이 완전 마비돼 있습니다. 네. 예. 예, 요즘 교통 관련 소식들 많은데요. 네. 어제 이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한 남성이 트럭이 브레이크가 풀려서 비탈길을 막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 트럭을 막 쫓아가서 멈춰 세운 거예요. 문을 열고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다행히 문을 열 수가 있어서 다행인데요. 그 근처가 학원가였대요. 아유, 위험하네요. 애들 말이죠. 학생들 큰일 네. 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네. 비탈길 차 세울 때 이렇게 조심하십시오. 뭐 팁을 좀 주신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 몇 건씩 사고가 생기고 사망자도 발생을 합니다. 계속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경우에는 이 1,000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비탈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버스나 아니면 가장 큰 게 트럭입니다. 네. 특히 짐이 실려 있을 경우에는 무게가 크기 때문에 한번 내리막길 흔들리기 시작하면 관성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비탈길에서는 주정차를 할 때 예. 하지도 말아야 되지만은 하게 되면은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되거든요. 예. 내리막길에서 핸들을 바퀴를 좀 틀어서 보도와 차도의 턱에 걸쳐야 돼요. 예. 핸들을 틀어놔라. 그래서 미끄러지더라도 어딘가 한쪽으로 부딪히게. 그렇죠. 예. 그게 첫 번째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당연히 크게 채워야 되고요. 네. 세 번째는 꼭 화물차는 고인목이 꼭 있어야 돼요. 네, 뭘 밖에다 고여놔야 그렇죠. 되죠. 고인목을 4개를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요. 화물차는 고인목 4개를 의무적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가지고 다닌다. 예, 자기가. 가지고 다녀서 밑에 앞바퀴 뒷바퀴 모두 다 고정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승용차보다도 화물차는 무게가 무겁고 관성이 크기 때문에 예. 꼭 그 세 가지를 꼭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1,000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 아저씨 아니었으면 큰일 났죠. 큰일 났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승용차가 내리막길 서서히 움직이니까 이거 내가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반대로 막 뛰어가서 차 앞에서 이걸 가로막는 분 있죠. 예. 이 승용차라더라도 2톤짜리 차가 움직이는 관성이 크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못 세웁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죠. 그러면 큰일 그래서 나죠. 본인이 이 밑에 깔리는 경우도 있어서 사망사고까지 있는 경우도 여러 건 있었기 때문에 네.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되는 게 그런 부분들이고 미리부터 이 고인목에 대한 설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오늘 교수님과 말씀 나누기 전에 미리 들어와 있는 청취자 질문부터 해결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2953님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며칠 전부터 주행 중에 자동차 뒷바퀴에서 쇳소리가 납니다. 점점 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바퀴 문제인가요? 아니면 자동차 내부 다른 문제인지 정비업소에 가봐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오셨어요. 정비업소에는 한번 들리시는 게 좋고요. 네. 일단 소리가 안 들리다가 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브레이크 패드가 많이 마모된 거예요. 네. 패드가 마모되면은 쇠가 노출이 되면서 디스크하고 마찰이 되면서 새소리가 나거든요. 그렇겠죠. 물론 이제 차에 따라서 어떤 것은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면은 센서가 붙어 있어서 계기판에 불이 뜨는 네. 이런 장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는 소리가 안 나던 것이 난다 그러면은 또 브레이크 패드 고급 차들은 이제 그런 게 다 있겠죠. 있죠. 보통 많이 요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운전석 계기판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반적인 것은 소리가 안 나던 게 난다 그러면은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됐거나 또는 네. 차가 뭐 2~30만 킬로미터 주행을 해서 주행 거리가 길면 디스크 자체가 네. 그러니까 브레이크 패드는 많이 남아 있는데 디스크 자체가 한쪽에 편마모가 생겨서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지를 하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가을철까지 괜찮다가 겨울에 추워지면은 아침에 갑자기 소리가 난다든지 하는 네.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소리가 나는 경우에 혹시 그 엔진이 뜨거워지고 한 5분 10분 주행하면 소리가 없어지는 경우는 네.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계절별로 차이가 없는데 갑자기 안 나던 소리가 며칠 계속 생긴다는 얘기는 그 패드라든지 소모품에 대한 또 디스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기 때문에 꼭 정비업소에 들려서 확인을 하시고 패드 같은 거는 소모품이니까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앞서 알려드렸죠. 오늘 저녁 8시에 열리는 한중전 월드컵 예선 축구 경기 스코어 맞히기 이벤트. 자, 문자 보내주시면 내일 결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자동차나 교통에 대한 모든 궁금증도 보내주시면
김필수 교수님의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급발진 학회 회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급발진 연구회라고 보통 얘기를 네. 하는데 그래서 뭐 각종 이 급발진 관련 세미나라든지 네. 또는 정부 뭐 자문도 해주시고. 예, 정부 자문도 이제 들어가고 법적 개정에 대한 것들이 있죠. 네. 여러 가지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워낙 이제 급발진 이슈가 돼 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생기는 사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언론에 노출이 안 돼서 그렇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일이 오픈돼 있다 보니까 엄청 많이 옵니다. 예, 법원에서도 사례가. 많이 올라오고요. 또 이제 담당이 소송 중인 사건들도 워낙 많아서 그 강릉의 그 할머니 사건 있잖아요. 잘 알죠. 할머니가 운전하시다가 초등학생 손자 태우고 가다 손자가 네. 사고를 당했잖아요. 네. 아유. 근데 안타깝죠. 그게 이제 소송에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할머니가 소송을 걸어서 예. 이것과 관련해서 그 제조사 측이 차량 제조사 측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어저께 내놨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은 강릉 급발진 사건은 2022년 12월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강릉에서 그 연세된 할머니가 68살 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손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 사건은 제가 가족도 알고 변호사도 잘 압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문도 해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민 사항이 많은 거예요. 얼마 전에 재현 실험을 해서 재현 실험을 목적이 뭐냐면은 EDR이라고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가 이제 국가세에서 법원에 제출이 된 건데 네. 그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할머니가 운전한 내 거하고 완전히 틀리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EDR의 기록이 잘못된 거다라는 걸 입증한 게 이번에 재현 실험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재현 실험 결과 나온 거 언론에서도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실제로 차이가 좀 많이 생깁니다. 예.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다 제출해서 이번에 이제 법원에서 진행 중인 건데 문제는 민형사상에서 형사상인 거는 무죄로 이미 판명이 났고요. 할머니요? 지금 예, 그렇죠. 예. 지금 진행하는 것은 한 6억 원 정도의 민사 소송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재현 실험에서 나온 결과를 제출했는데 이번에 해당되는 제작사에서 이것에 대해서 실험한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반박 이 서류를 낸 거죠. 할머니와 그 유가족 측이 이제 실험을 했을 때 네. 차체 결함 때문이다 이쪽으로 이제 판단을 내릴 만한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네. 이제 제조사 측은 반박하는 거죠. 그렇죠. 어제 내놓은 저는 게. 그 논란이 생길 줄은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재현 실험이라는 것 자체가 급발진이 발생했을 때하고 똑같이 재현 실험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겠죠. 급발진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임의로. 그래서 비슷하게 했다 그러지만은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이 부분의 차이점 실제로 재현 실험안과 실제로 생겼을 때의 차이점은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여기에 재현 실험에서 나온 결과는 실질적으로 EDR에 나온 자료하고 상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도 언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EDR에 나온 자료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 자동차 제작사에서 강조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EDR에 기록된 거는 마지막 사고 전에 5초만 기록이 됩니다. 네. 보통 0.5초 간격으로 기록이 되니까 10개의 기록인데 아. 근데 급발진 의심 사고는 실제로 급가속이 된 거 24초 동안이었거든요. 예. 근데 EDR의 기록은 5초뿐이 없는데 이 재현 실험은 길게 함으로 인해서 5초뿐이 없는 것에 대한 거를 해야지 24초에 대한 걸 하는 거는 실제로 결과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도 문제가 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강조를 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그 실험 중에서 재현 실험 이거 말고 긴급 자동 제동 장치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또 별도로 실험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실험한 것은 법원에서 이 재현 실험을 지정한 건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임의로 한 거죠. 임의를 추가적으로 한 거죠. 원고 그래서 측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한 부분들은 또 제작사에서 이거는 법원에서 지정한 것도 아닌데 실험한 것에 대한 이 자료는 신뢰성 자체가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곳곳에 제시를 하면서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재현 실험을 하고 재현 결과도 알고 또 이번에 제작사가 반론 핀 것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충분히 반론을 필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항상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은요. 이 반론에 대한 부분들 특히 재현 실험과 실제로 급발진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어서 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가정이 커지게 되면은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냐라는 얘기는 제작사에서 당연히 얘기를 할 것으로 보고 있었기 그렇겠죠. 때문에 그런 고민을 판사 즉 이제 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 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이 제조사 책임이라고 판결 난 게 국내에 한 번도 없었죠. 단 한 건도 없었고요. 소송 중에서 최종 승소한 경우도 제로입니다. 40여 년 동안에. 네. 그럼 이번 재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중요한 게 민사 소송인데 보상을 일부라도 보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보상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40여 년 만에 민사상의 소송에서도 아마 보상을 받는 사례가 일부 승소라도. 그렇죠. 네. 나오면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네. 일부 승소를 한다 그러면은 제작사가 일부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책임을 제작사도 니네도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이 사례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이번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40여 년 동안에 이 소비자 운전자가 100% 폐사한 이유는 PL법 제조물 책임법에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되는 구조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돼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런데 미국은 그게 좀 잘못됐죠. 예, 자동차 제작사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걸 밝히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일부 승소할 수 있는 사례가 나온다 그러면은 재현 실험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나올 거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재판부에서 이제는 소비자가 100% 밝히는 게 아니라 의구심이 나는 항목은 제작사도 같이 입증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하나의 의견 제시가 된다라는 사례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이번 국회에 급발진사 대한 법 개정에 압박이 될 수 있겠네요. 압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 말에도 용역을 했지만은 뭐 비공개라서 아직 발표 안 해서 결과는 나와 있는데 네. 특별히 소비자한테 이점이 될 수 있는 이 어떤 바뀐 사례는 큰 거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돼서 재현 실험을 한다 그러면은 법적인 부분들도 22대 국회에서 상당히 고민거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4136님이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네. 1톤 화물차 기사입니다. 앞바퀴 브레이크는 자주 점검하는데 뒷바퀴 브레이크 정비는 폐차자까지 한 번도 정비 안 하는데 괜찮은가요? 이렇게 물어오셨어요. 괜찮지가 않죠. 이게 폐차를 이미 하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다들 그렇다는 얘기인지. 그렇죠. 폐차하셨으면 전혀 문제가 없죠. 예, 예. 근데 이제 아마 아직 뭐 몰고 계실 그렇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폐차할 정도로 차가 오래되셨다. 1톤 트럭 같은 경우는 생계형이 많기 때문에 주행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예. 근데 한쪽만 그러니까 두 쪽 중에서 한쪽만 제동 장치를 확인하신 거예요. 굉장히 네. 위험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좀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뒷바퀴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점검을 하셔서 지금 한 번도 점검 안 했다 그러면은 이미 뭐 아까 말씀드린 브레이크 패드 같은 거 다 마모됐을 거고요. 패드 같은 거 갈아줘야죠. 그리고 쇠가 노출이 되면은요 이 디스크를 깎아먹기 시작을 해요. 그렇겠죠. 예, 깎아먹습니다. 그러면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 패드 갈아도 헐렁해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 다시 걸로 갈아도. 재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비용에 대한 것들이 조금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데 근데 그런 분 중에서 그렇습니다. 폐차해야 되는데 이거 뭐 이번 주 일주일 1, 2주만 더 끌 건데라고 생각하면은 안 고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사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 네. 일단 운행을 한다 그러면은 최소한의 이 제동 장치는 안전 장치라는 생각 갖고 꼭 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7927님 질문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5톤 화물차인데 차량을 새로 구매한 지는 이제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계기판에 SEL이라고 써진 불이 들어오는데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면 사라집니다. 저 불이 들어오면 차량이 속도가 나오지 않고요. 맨날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 번 들어오면 서너 차례 정도 들어왔다가 사라집니다. 또 이게 석 달에 한 번 정도 들어오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들은 1년 반이면은 아직 AS 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네. 이 부상 AS를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이 부상 AS는 이 기간하고 주행 거리로 보통 두 개 중에 하나가 근접이 되면은 무상 AS를 못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1년 반이면은 아마 AS를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계기판에 뜨고 안 뜨고에 대한 거 간헐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계기판 자체의 어떤 접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장치의 문제일 가능성보다도 접촉에 대한 문제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으니까 네. 한번 점검을 하셔서 계기판을 아마 자체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이 일단 계기판에 뜨면 불안하거든요, 사람이.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노란불이 뜨면은 그나마 빨리 가면 좋은데 빨간불일 때는 운행을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불의 색깔에 따라서 계기판에 이 응급 조치가 틀려진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일단 계기판은 불이 뜨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네. 점검 받으셔도 될 것 같고 또 무상 AS 기간이라고 판단되고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03님 질문입니다.
RV와 화물차를 같이 운전하는 운전자입니다. 두 차량 모두 DPF 차량입니다. DPF? 예, 매연 저감 장치죠. 예. 화물차는 그름을 수동으로 태울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RV 차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RV 차량은 고속주행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거는 이제 차종이 어떤 차종 몇 년식이냐에 따라 틀려요. 네, RV라는 게 Recreational Vehicle이죠. 그러니까 SUV 비슷한 거죠. 그렇죠. SUV 종류고 네. RV 하게 되면은 뭐 SUV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보통 언급을 해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레저용 차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RV 차량 같은 게 지금 말씀하신 DPF는 디젤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이 화물차는 당연히 디젤 차죠. 예. DPF는 우리가 이 매연 저감 장치를 영어로 얘기할 때 DPF라고 얘기를 해서 배기후 처리 장치 머플러 앞쪽에 붙어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게 연식에 따라서 DPF의 기능이 좀 많이 틀려요. 그래서 옛날 차종 같은 경우에는 뭐 고속도로 같은데 고속으로 달리게 되면은 DPF에 모아져 있는 것이 태우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져서 예. 700도 이상 올라가면서 태워줄 수가 있는데 예. 못 태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엔진을 제어하기 시작을 해서 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이런 차종도 네. 있기 때문에 차종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 예. 그리고 아까 말씀 두 가지를 다 모시는데 화물차는 말씀드린 대로 태울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 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일반 RV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이기 때문에 네.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DPF에 대한 기능이 예전 차종은 기능이 떨어져서 엔진을 제어해 주는 경우도 그때는 정비업소에 가서 예. DPF 내려서 털어야 되거든요. 그름을 예. 그리고 털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연식에 따라 틀리니까 네. 응급조치가 좀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동차와 교통에 대한 필수 정보 짚어드리는 시간 김필수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네. 이번에는 이륜차 특히 오토바이와 관련된 것들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줄어드는데 이륜차 관련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최근에 들어와서 이 대한민국이 교통 인프라나 또는 제도나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고 또 국민들의 인식 자체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 연간 사망자 수가 10,000명이었던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5,000명까지 줄어들었고요. 네. 지금은 2,600명, 700명 정도인데 네. 이 두 가지가 문제예요. 이륜차 사망자가 줄지 않고 있다는 거하고 예. 고령자 사고가 매년 한 20%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특히 이제 말씀드린 이륜차에 대한 부분들은 국내는 이륜차 산업이 이미 무너졌고요. 예. 생산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이륜차 문화에 대한 것들도 이륜차가 자동차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같이 동반 상승이 돼야 되는데 예. 다른 분야는 상승을 하는데 이륜차만큼은 외면하고 또 제도적으로 엉망이다 보니까 예. 사망자도 늘어나고요. 예. 또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예. 중요한 부분들은 이 못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구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가 지금 각성을 하고 이륜차에 관련 제도 개선 또 실질적으로 선진형으로 도약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분야만큼은 사각지대라고 분명히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토바이가 말이죠. 뭐 불법 유턴, 뭐 신호 위반, 과속, 폭주족, 또 인도에서 맞고 모는 거 뭐 네.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이 우리가 주변에서 아니면 걷다가 아니면 운전하다가 이 보게 되면은 이륜차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자를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예. 위반을 그냥 아주 밥 먹듯이 한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 퀵 서비스에 대한 것이 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빨리빨리 문화가 되어 있으니까 가장 빠르거든요. 예. 근데 소비자들도 그렇습니다. 늦게 온다고 막 책망하죠. 예. 그래서 그런데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교통법규 지키면 그 시간에 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 싸움이 돈 싸움이고 또 고객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부분이 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강조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그 과정은 외면하고 시간만 보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그 이득 결과만 보시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싸움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배달하는데 올인하다 보니까 신호를 안 지키고요. 말씀하신 대로 각종 위법은 다 하기 때문에 그때 잘못되면 충돌이 일어나면 또 오토바이는 보호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툭 치면 날아가거든요. 네. 그러면 사망 사고까지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더더욱 제도적인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번호판 말이죠. 뒤에만 네. 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앞에서 카메라 찍어도 이제 식별이 안 되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대안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륜차가 이제 뭐 폭주적 문제도 있고 워낙 법규를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사망자도 발생을 하고 다중 충돌 추돌 사고도 이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도적 개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오토바이가
다른 일반 차에 비해서 익명성이 크다고 착각을 해요. 익명성이라는 게 누군지 모르겠지. 내가 위반해도. 헬멧 쓰고 있죠. 네. 거기다 기동성 빠르죠. 거기다 번호 뒤에 안 번호판도 조그매요. 뒤에 조그맣습니다. 카메라가 보통 앞에서 찍으니까. 예, 또.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익명성이라서 내가 저질러도 나를 몰라. 그리고 나를 못 쫓아와라는 생각. 왜냐? 경찰이 어긴다고 이륜차 안 쫓아옵니다. 네. 왜냐하면 선진국도 그렇지만 쫓아오다가 사고 나면요. 사고에 대한 책임을 경찰이 져야 돼요. 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무리하게 쫓아가지는 그 않거든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죠. 그거를 또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름표를 미국이나 크게 유럽도 그런가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일본도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명확히 밝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고가 났을 때요. 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름표를 크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뒷번호판에 대한 번호는 큰 걸로 바꿉니다. 좀.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이 무인 단속기도 후면 단속기 요새 설치하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10원 설치만 뭐 한두 군데 있을 뿐이잖아요. 아니요, 많이 늘었어요. 아, 많이 늘었어요. 예, 그리고 네. 경찰청에서도 이거 많이 늘리겠다고 이렇게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요새 전국적으로 한 3,400군데 이상 설치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올해 524대로 확대한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군요. 예, 그래서 후면 단속키는 오토바이도 찍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좀 더 이 적극적인 방법이 뭐냐면 앞번호판에 대한 얘기가 많았어요. 그렇죠. 예. 앞에다가 번호판 붙이면 이름표 붙이는 거니까. 그거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 그거 한다고 인도네시아 그랬죠?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예, 인도네시아 그런데 동남아시아도 앞번호판은 많지는 않아요. 네. 그 이유는 저도 자문을 해주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 표명을 했는데 예전에는 완전히 반대했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륜차에다가 앞번호판을 붙이게 되면은 붙이는 구멍이나 구조를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 수입 이륜차가 들어올 때 앞번호판 붙이는 거는 구조 변경을 해야 돼요. 따로. 예. 그래서 그게 이제 FTA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앞번호판을 달게 되면은요. 공기 저항을 받아서 핸들이 흔들거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혹시라도 보행자하고 접촉사고가 생겼을 때 네. 번호판이 칼날 같아 가지고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너무 이제 이륜차에 대한 문제가 크다 보니까 앞번호판에 대한 얘기가 좀 많거든요. 네.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단점을 모서리를 좀 구부리고 재질을 철판이 아니라 다른 재질로 하고 공기저항을 덜 받게끔 타공성이 죠 구멍이 나 있는 거. 약간 구멍 좀 뚫어주고. 예, 뚫어주고. 그리고 일단 이름표가 있게 되면은 찍을 때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헬멧 쓰다 하더라도 익명성이 조심하겠죠. 조심하죠. 예, 운전자가. 이름표가 있으면 완전히 조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외국에서 많이 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 버스가 또는 트럭 같은 거 지나갈 때 트럭이나 이런 것들 뒤에 줄을 감겨놨다든지 뭐 진흙이 묻어 있다든지 해서 번호가 잘 안 보이는 번호판 경우가 잘 안 보이는 그리고 경우 먼지가 많죠. 많이 예. 먼지가 많이 묻어 있는데도 안 닦는다든지 예.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외국에서는요 그 특히 버스는 뒷유리에다가 예. 그냥 아예 펜트칠을 번호를 크게 예. 만들어 놓고 예. 또 트럭 같은 경우에도 뒤에다가 뒤쪽 집 내리는 데 있죠. 예. 그 적재함 쪽에 크게 다시 써놨어요. 번호판 미국 말고. 또 버스는 보면 말이죠. 위에다가 천장에다가 써놓은 것도 봤어요. 헬리콥터가 인식할 수 있게. 볼 수 있는 거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뭐냐면 익명성이라는 무기를 갖고 악용하지 않게끔 그리고 트럭이 저 흙먼지 이런 거 진흙 같은 걸로 이제 저 번호판, 넘버판 같은 거 안 보이면 저 단속하고. 단속도 하는데 그래서 그 일부러는 아니더라도 먼지가 쌓이게 되면 잘 안 보이고 예. 원래 크기 자체가 멀쩡하게 있는 번호판도 순간 지나가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모르거든요. 근데 크게 써놓는 거예요. 아주 크게. 예, 아주 크게 써놔서 멀리서도 보이게 만드니까 지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네. 오토바이 하면은 소음 문제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 말이죠. 네. 가끔 보면 이제 유독 소리가 큰 오토바이들이 있어요. 그게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소음이나 여러 가지 기준이 좀 낮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배출가스나 이런 것들도 좀 늦게 진행을 하는데 특히 이제 지난 뭐 재작년까지 코로나 3년 동안 거치면서 배달 문화가 확산이 됐지 그리고 않습니까? 오토바이 왕창 늘었죠. 예, 그래서 많이. 오토바이가 늘면서 배달 비용도 많이 늘었지만은 아파트나 이런데 주문을 하게 되면은 야밤에 심야 시간대 있죠. 예. 다 자는 시간에 다다다다다 거리면서 들어오죠. 소음도 크고 네. 또 지나갈 때 냄새도 엄청 많이 나잖아요. 불안전 요소가 많이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의 규제 때문에 국내에서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아파트 단지나 이런데 네. 몇 시부터 이후에는 배달 오토바이가 못 들어오게 하는 데들도 있어요. 네. 아예 뭐 들어오지 말라 이거죠. 시끄럽고 예. 예, 환경 오염을 시키니까 네. 소음 공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진행을 하는 지자체도 많고 또 환경부에서는요 소음 진동
규제법이라고 해서 네. 그 관련법인데 소음에 대한 기준을 지금 현재 105데시벨로 돼 있어요. 지금 소음 제한이 105데시벨이에요. 105데시벨입니다. 네.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높아서 100이나 95 네. 5데시벨 정도로 낮추는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소음 측정 방법이 이 정지 상태에서 시동을 켜놓고 1미 떨어져서 재는 방법이거든요. 그건 실제 운행할 때 소리하고 다른데. 완전 틀려요. 유럽은요. 운행 도중에 소리를 듣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켜놓은 상태에서 공회전 상태에서 소음이 적어요. 그렇죠. 근데 뭐 달릴 때면 다다다다 소리 나지 않습니까? 와, 너무 엄청나거든요. 그게 다 깹니다. 할리 데이비슨 같은 거는 막 그래서 큰 탱크 거 소리 나죠. 지금 말씀하신 그 큰 대형. 오토바이 대형 같은 경우에는 에티켓이 뭐냐면은 보통 토요일 일요일 날 레저식으로 이렇게 모여서 몇 분이 가시는 분들은 네. 주택가에서 그 오토바이를 꺼내 가실 때 네. 대용량이니까 시동 키면요 중저음으로 두둥둥둥둥 하는데요. 예. 그게 땅에 울려서 예. 주변의 주택가를 잠을 다 깨놔요. 어. 그래서 에티켓 있는 분들은 시동을 키질 않고 끌고요. 손으로 길가로 끌고. 나갑니다. 예. 길가에서 시동을 켜고 운행을 하시고 네. 들어오실 때도 시동을 끌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 소리도 105데시벨 안 된다는 거죠.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중저음이 사람이 자극하는 데시벨에 대한 거 있죠. 네. 그래서 실용적으로 운행 도중에 소음으로 측정 방법도 한번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앞번호판에 대한 고민 또 예를 들어서 주택가를 아예 심야 시간대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 네. 뭐 이런 것들도 이륜차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불모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문화도 없고 예. 또 정부에서도 오직 규제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터널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통과가 안 되거든요. 네. 터널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터널이면 5분 가는데 1시간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건데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 선진국을 벤치마킹 많이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인데 네. 오토바이는 후진국이죠. 후진국입니다. 네. 어느 정도냐면은 일본은 그 고속도로 당연히 오토바이 달릴 수가 있고요. 한국은 안 되죠. 한국은 자동차 전용 도로도 안 됩니다. 아예 네. OECD 국가 중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도 금지한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일반 배달용 오토바이가 전용 도로 들어가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소한 고배기량 있죠. 1000cc 넘는 거. 1000cc 넘는 거. 국내 해봤자 그거 2만 대도 안 되거든요. 예. 아예 자동차로 등록을 시켜서 예. 책임과 의무를 갖게끔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런 시범 모델을 모니터링 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거 자체를 시도를 안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전향적인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일본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속도로 이륜차 휴게소가 따로 있어요. 아. 오토바이 휴게소가 따로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문화적 부분들은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고 단속 기준도 까다롭게 되지만은 무작정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 이륜차는 자동차의 한 종류로서 장점이 부각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이 친환경 이동수단 또 규제 이런 걸 만들 때 오토바이도 포함을 시키는데 네. 국내에서는 오토바이는 쳐다보지 않다 보니까 네. 이 이륜차의 관리제도 있죠. 네. 정비제도, 검사제도, 폐차제도는 아예 없고요. 예. 이런 모든 것이 불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도로에서 일본에서는 그 오토바이 우회전을 금지시킨다면서요. 넓은 도로 폭이 편도가 3차, 4차선 넘는 것들 네. 있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본의 좌회전, 우회전은 우리나라 우리나라 좌회전이죠. 좌회전이죠. 좌회전할 때 왜 위험하냐면요. 네. 우리나라 법규상으로 네. 오토바이는 끝차선에 운행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인도 쪽으로. 예, 인도 쪽. 근데 끝차선 가서 좌회전을 하면 1차선으로 가야 되잖아요. 급차선 변경.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그리고 건너가서 또 끝에 차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위험해서 넓은 도로는 도로 직진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직진 또 생기면 그다음 2번 받아서 가는 거죠. 예. 그렇게 갈 수 있게끔 만들고 그 미음자로 이렇게 유턴 해서 그렇죠. 니귿자로 해서 가는 거죠. 한 번에 좌회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그렇게 방법도 안전하게 도모하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배울 만한 것 중에 한 가지가요. 대만을 가보시게 되면 대만 가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륜차의 천국이잖아요. 네, 거기 이륜차의 선진국이겠네요. 선진국이죠. 네. 그 오토바이가 이동수단으로서 다 가정집마다 한두 대씩 있을 정도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벤치마킹 대상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이륜차 전용 정시선이 다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 우리가 사거리에서 횡단보도가 있으면요. 네. 보통 자동차 정지선에 일반 자동차가 정지를 하는데 네. 그 횡단보도에 가까운데 박스를 그려놓고요. 먼저 오토바이가 정지하게끔 만들고 그 뒤에 차가 정지합니다. 예. 왜냐?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게 되면은 당기면은
가볍기 때문에 튕겨나가는 게 오토바이거든요. 훨씬 빠르죠. 예, 그래서 오토바이를 앞에다 놓게끔 전용 정지선 이륜차 전용 정지선을 놔서 앞으로 다 몰고 가게끔 만드는 거죠. 네. 뒤에는 차가 서서히 가게 되면은 구분을 시키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해 주는 건데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청계천 같은 경우에 오토바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데 사고에 시범적으로 이런 거 해보게 되면 분명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는데 아예 그런 거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질문 들어온 거 또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3953님, 20년 된 스타렉스, 20년 스타렉스입니다. 2020년 얘기하시는 것 예. 같아요. 에어컨을 켜면 10분 정도 있다가 냉기가 나옵니다. 콤프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콤프레셔 얘기하시는 것 같죠? 어디가 문제일까요? 14만 킬로 운행하였습니다. 이 차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에어컨에 대한 부분들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10분 있어야 냉기가 나온다. 예, 그게 이제 에어컨 가스도 문제고 네. 또 이 증발기나 이런 장치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에어컨 라인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전체 점검을 하셔야 돼요. 네. 뭐 그렇게 큰 문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또 이제 바로 시원한 바람이 안 나고 시간이 한참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잡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정비업소 중에서 이 에어컨을 전문적으로 많이 보는 데들 있죠. 잘 네. 보는 데가 많으니까 아마 이제 점검하시게 되면은 그렇게 큰 문제라고 판단되지는 네. 않습니다. 네. 4231님, 저는 1톤 영업용 화물차 기사입니다. 요소수를 넣고 있는데 요소수 찌꺼기를 청소해 줘야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하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런 요소수에 대한 청소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탱크 같은 경우에 별로 신경 안 예, 쓰셔도 그렇죠. 연료 되네요. 연료 탱크 내려서 찌꺼기 청소하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연료 탱크 5, 6년, 10년 쓰면은요 밑바닥에 찌꺼기들 많고요. 물도 수분들이 많이 예, 있어요. 예. 청소하면 좋긴 좋겠죠. 근데 그래도 지금 그냥 막 쓰잖아요. 요소수를 쓴다는 얘기는 SCR을 얘기를 해요. 네. SCR에는 장치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SCR은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라는 건데 요새 보면은 첨가제들도 나오고 있어요. 예. 또 인젝터를 뭐 깨끗하게 해서 분사를 잘 시키게 만드는 것도 나오고 있고. 근데 네. 따로 집중적으로 청소는 하진 않습니다. 예. 일단 뭐 SCR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지금 정도 되시면은 운행하시는데 지장을 없고요. 예. 뭐 특별히 문제가 없고 쓰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은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5080님 질문입니다. 차에 표시된 공기압은 33 psi인데요. 정비소 가면은 38을 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속이나 고온 날씨에 공기압이 44에서 45까지도 올라가는데 괜찮은 건지요? 저는 지금 날씨에 36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하면 38 정도 올라갑니다. 정확히 잘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차는요 앞 도어를 열게 되면은 이 모서리 쪽에 자기 차에 맞는 공기압이 다 적혀 있어요. 네. 그리고 앞 도어에 안 써 있으면은 이 연료 주입구 뚜껑 안쪽에 붙어 있는 차들도 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내 차에 또 앞바퀴 뒷바퀴가 몇 psi를 놓는지를 나오고 있는데 예. 일반적으로는 승용차는 보통 30에서 40 사이가 많아요. 차마다 예. 조금씩 틀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33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근데 약간 높게 35, 6 정도 넣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권장하는 것보다 5% 10% 정도 올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름에는 이제 좀 올라가니까.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팽창을 하죠. 예. 그래서 통통 튀긴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고 겨울에는 날씨가 좀 많이 추우면 넣고 수축을 여름에 하고 좀 있고. 적게 넣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요령인데 근데 그거를 여름 겨울 구분해서 꼭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네. 중요한 거는 내 차에 맞는 적정 공기압을 제대로 유지하는 거. 네. 대신 적정 공기압보다 5% 정도 예. 지금 33 psi인데 36 넣으신다 그랬잖아요. 네.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네. 그 정도면 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한국의 오토바이 소음 단속 기준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3번 105dB였습니다. 네, 단속 기준은 105dB. 4136님, 4646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축구 경기 스코어 맞히기 이벤트 여기서 마감하고요. 다양하게 보내주셨는데요. 2대1과 3대1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결과는 내일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필수 교수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